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지난주에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이번 주도 계속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장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가방에 미니 우산을 넣어 다니는데요. 언제 비가 올지 몰라서 쏙 꺼내기 좋더라고요. 장우산이 훨씬 더 크고 안전하지만 이럴 때는 미니 우산을 들고 다니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비가 너무 자주 오니까 비 오는 게 조금 싫기도 하다가 또 비 그치고 땡볕더위가 이어질 것을 생각하면 비 오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우산만 있고 좀 습하면은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그 떼양볕 밑에서는 정말 어질어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습하고 더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와 반대로 나는 땡볕이 더 싫어, 햇빛이 더 싫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비가 오는 날 또는 아주 더운 날 어떤 게 그나마 나으신가요? 당연히 화창하고 덥지도 않고 비도 안 오는 날이 제일 좋지만요. 날씨는 비록 습하고 우중충하지만요. 오늘도 화이팅 넘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희는 첫 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소유와 백현의 비가 와입니다. 비가 오던 우산 속 젖은 너의 어깨끝 작은 떨림도 느낄 수 있었던 너와의 거리 비가 오던 정류장 마지막까지 걱정하던 너, 날 안아주던 너 비가 내려 오늘도 아픈 비가 와 너를 보냈던 그날처럼 말야 비가 내려 하필 또 잠도 못 자게 아직인가 봐 난 아직도 널 기다려 모든 건 영원할 수 없어서
알지 못해서 그때 우린 행복했을까. 비가 내려 오늘도 아픈 비가 와 너를 보냈던 그날처럼 말야. 비가 내려 하필 또 잠도 못 자게 아직인가 봐. 아직도 난 아직도 널 기다리나 봐.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첫 번째 곡은요. 소유와 백현의 비가 와 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 이야기의 주인공, 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저희가 몇 주간 열심히 공부했었던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 작품들을 알아보기 전에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대표 작품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빈센트 반 고흐는 네덜란드의 후기 인상주의 화가였습니다. 짧은 생애였지만 가장 유명한 미술가로 남아있죠. 초기 작품은 어두운 색조의 작품이었고요. 후기 작품은 표현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고흐의 작품은 20세기 미술운동인 야수주의와 독일 표현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생애를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그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브라반트 북쪽에 위치한 준데르트 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그의 어머니는 1857년에 그의 동생을 낳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 테오도루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1864년 빈센트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기숙학교에 다녔는데 가난으로 15살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죠. 1869년에는 숙부가 운영하는 구필화랑 헤이그 지점에서 판화를 복제해서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반 고흐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청년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1873년부터는 빈센트의 동생인 테오도 브뤼셀 지점 구필화랑에서 일하게 되었고 1873년 3월 반 고흐는 헤이그를 떠나 구필화랑 런던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영국에 머물렀으며 1875년부터는 파리 지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는 런던에서부터 신비주의에 빠져 화랑 일을 소홀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에게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으며 그는 결국 화랑에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직자의 길을 열망했던 그는 파리를 떠나 영국 램스케이트로 건너갔죠. 그는 매일 성경을 탐독하고 설교 활동을 했으며 복음 전도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암스테르담 신학대학에 낙방하였고 전도사 양성학교에서도 그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겨 6개월간 평신도로서 전도 활동만을 허가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빈센트 반 고흐가 신학대학에 합격했거나 또 복음 전도사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남아있는 훌륭한 걸작들을 볼 수 없었겠죠. 어쩌면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적 자질이 뛰어난 것을 알고 그 길로 가게끔 하늘이 유도한 거 아닐까요? 반 고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리나주로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최하층민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오두막에서 지내며 전도 활동에 전념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광신도적인 기질과 격정적인 성격 때문에 결국 교회로부터 전도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880년 시리에 빠진 반고은은 그동안 계속 해온 습작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을 결심했는데요. 그림 그리는 일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 믿고 화가가 되기로 생각했다고 해요. 반고은은 미술 공부를 위해 다시 파리로 갔죠. 드로잉에 관한 기초 지식이 부족했던 그는 라파르트라는 5살 아래의 미술학도에게서 드로잉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는 외사촌이자 헤이그 화파의 유명한 화가였던 안톤 모베의 화실에서 유화를 그리게 되면서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았죠. 이 시기에 빈센트 반 고흐는 그동안 열광했던 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목사인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격한 성격으로 자신에게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작은 충고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곤 했다고 해요. 그런 그의 성격 때문에 그에게 그림을 지도하던 안톤 모베와도 절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빈센트 반 고흐가 조금 성격이 까칠했나 봐요. 반 고흐는 크리스틴이라는 매춘부 출신의 여자와 동거를 하며 지냈는데 그녀는 알코올 중독의 매독 환자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가족은 그가 크리스틴과 지내는 것을 우려했고 동생 테오는 그녀와 헤어지기를 강요했죠. 반 고흐는 그녀와 헤어지는 것을 괴로워했지만 생활비를 줄이고 그림에 전념하기 위해 그녀와 어린아이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반 고흐는 이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다고 해요. 마침내 반 고흐는 브리셀, 헤이그, 앙베르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언제나 노동자, 농민 등 하층민의 생활과 풍경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의 초기 걸작 감자 먹는 사람들은 이 무렵의 작품입니다. 1886년 화상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동생 테오를 찾아서 파리에 나온 반 고흐는 코르몽의 화숙에서 베르나르와 툴루즈 로트레크를 알게 되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아이유의 Love Wins All입니다. Dearest darling, my universe, 날 데려가 줄래? 나의 이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저기 멀리 from Earth to Mars 꼭 같이 가줄래? 그곳이 어디든 오랜 외로움 그 반대말을 찾아서 어떤 실수로 이토록 우리는 함께일까? 세상에게 싸우도 망쳐 run on 나와 저 끝까지
산산이 나를 더 망쳐 날 너와 슬퍼지고 싶어 my lover 비려 내게서 도망쳐 run on 나와 저 끝까지 가줘 my lover 일부러 나란히 기대는 우리 두 사람 부서지도록 나를 꼭 안아 사랑이 내게 입맞춰 lover Love is a love is a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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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아이유의 Love Wins All입니다. 이어서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더 하자면요. 인상파의 밝은 그림과 일본의 우키요의 판화에 접함으로써 그때까지의 렘브란트와 밀레풍의 어두운 화풍에서 밝은 화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열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반 고흐의 자화상이 급격히 많아진 것도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곧 파리라는 대도시의 생활에 실증을 느껴 1888년 2월 보다 밝은 태양을 찾아서 프랑스 아를로 이주했죠. 아를로 이주한 뒤부터 죽을 때까지의 약 2년 반이야말로 빈센트 반 고흐 예술의 참다운 개화기였습니다. 그는 그곳의 밝은 태양에 감격했으며 작품 아르레 도개교, 작품 해바라기와 같은 걸작을 제작했죠. 한편 새로운 예술촌 건설을 꿈꾸고 고갱과 베르나르에게 그곳으로 올 것을 끈질기게 권유했습니다. 그리하여 폴 고갱과의 공동생활이 시작되었으나 성격 차이가 심해서 순조롭지 못했죠. 그해 12월 반 고흐는 정신병 발작을 일으켜 고갱과 다툰 끝에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후 그의 생활은 발작과 입원의 연속이었으며 발작이 없을 때에는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려는 듯 마구 그림을 그렸습니다. 발작과 그림 제작에 지쳐 파리 근교 오베르에 있는 의사 가셰에게 찾아간 것은 1890년 5월이었습니다. 한때 건강 회복으로 발작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다시 쇠약해져 끝내 권총 자살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타살설을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온 세계가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정열적인 작품이 생전에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다가 그가 위대한 화가라는 인상을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은 1903년의 유작전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빈센트 반 고흐는 20세기 초의 야수파 화가들의 최초의 큰 지표가 되었고 그의 작품은 네덜란드에 가장 많이 있는데 40점 가까운 자화상 이외에도 작품 빈센트의 방, 별이 빛나는 밤, 밤의 카페, 삼나무와 별이 있는 길 등이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빈센트 반 고흐의 짧지만 강렬했던 생애를 알아봤는데요. 생전에는 그의 그림이 주목받지 못하다가 유작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제일 유명한 화가, 제일 영향력이 큰 화가로 알려져 있죠. 그가 정신병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치유했다면 더 많은 걸작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자, 저희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의 수많은 대표 작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하면 정말 수많은 대표 작품들이 있는데요.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
가 정말 유명하고 그게 프린팅된 쿠션, 액자, 소품들도 정말 많듯이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별이 빛나는 밤에를 치시면요. 어디에서 본 듯한 이 작품,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이 걸작품은 현재 뉴욕 근대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복제본으로 무수히 떠돌아다니는 덕분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미지가 되어버렸죠. 막상 이 작품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새삼스럽게 궁금해지는데 왜 우리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이토록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이 작품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에는 밤의 운행이 있습니다. 드문드문 위치한 조그만 마을의 집들에 불이 꺼지면 원래부터 이 세계에 존재했으나 그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았던 수많은 존재들이 조용히 그러나 매우 강렬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칠흑 같은 하늘은 풍부하고 강렬한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을 머금고 달과 별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별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으며 지금 우리의 눈앞에 우주의 비밀을 폭로하는 듯 보입니다. 하늘 아래 검은 산도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우주적 운행에 참여하는데 전면에는 반 고흐가 좋아했던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가 반 고흐 자신의 인용인 오래된 숲의 선들처럼 비틀린 선처럼 하늘을 향해 불타오르며 깊은 시간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손같이 시리더니 벌써 봄이 왔네 꿈 같은 바람이 불어 곳곳에 여느 때와 다른 듯한 이 기분이 반가워 내일은 좀 다른 날이 되려나 어둠의 그림자 깊은 이 밤에 남겨진 달이 밝아와 빛을 그리고 있어 내 몸에서 너만큼 욕조에 물이 미련이 돼 넘쳐흘러 한숨이 가득 그 공간을 채워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꽃이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남았어 너니 새도록 너를 그리고 있어 Do you want me to live? No,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Starry starry night 네가 없는 밤 가슴이 공허 우리의 풍경이 저물어
흘러가 현실을 부정해 눈을 감아 또 네가 보여 왜 아른거려 Leave me alone 무너져가네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요.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를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요. 아까 반 고흐가 좋아했던 거대한 사이프러스 나무가 하늘을 향해 불타오르며 깊은 시간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이에 비하면 아주 왜소해 보이는 마을 교회의 첨탑이 그나마 하늘과의 교신을 위한 인간의 노력을 보여주려는 듯 높다랗게 솟아있습니다. 같은 장면을 그린 그의 드로잉은 유화 작품보다도 오히려 더 생생하게 온갖 존재들이 펼쳐내는 에너지의 흐름도를 읽을 수 있게 하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밤에도 사실 세계는 존재의 강렬함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모든 존재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무관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반응하고 호응하며 하나의 우주적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889년에 제작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은요. 반 고흐가 프랑스의 남부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에 체류하던 중 그린 작품이라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술가 공동체를 꾸려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태양이 비치는 프랑스 남부 아르레 아뜰리에를 빌린 후 고갱의 합류로 꿈에 부풀었던 반 고흐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귀를 잘라 매춘부 여인에게 건넨 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 아르레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후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생레미의 정신병원. 거기에서 반 고흐는 작품 별이 빛나는 밤과 수많은 아이리스 꽃들과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들판을 그렸습니다. 사실 이런 하늘과 바람과 별과 꽃을 그리기 전에 반 고흐는 사람을 더 많이 그렸는데요. 성직자가 되는 길과 예술가가 되는 길이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던 그에게서 인간은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작품 감자를 먹는 사람들 정도만이 그의 초기작 중 흔히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도 그는 수많은 농부, 직공,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초상을 그렸습니다. 거의 독학에 가까운 그의 초기 작업에 많은 영감을 제공했던 것은 19세기 중엽 영국의 사회적 리얼리즘 작가들이 제작한 석판화들이었습니다. 반 고흐는 이 석판화들을 열성적으로 수집했고 그중 약 1,500점이 현재 반 고흐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죠. 반 고흐는 작품 수프 배급소와 같은 그의 초기 판화 작품에서 가난한 이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 자체에도 엄숙한 종교적 신성함이 깃들여져 있음을 포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밀레와 마찬가지로 농부들을 즐겨 그렸고 씨 뿌리는 사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에너지로 자연과 호응하는 농부에서부터
또 작품 정오의 휴식과 같이 노동을 잠시 멈추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는 행복한 시골 부부. 또 작품 붉은 포도밭에서 나타나듯이 풍경과 완전히 합일하여 하나로 녹아든 농부 군상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삶의 국면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더 우월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살아가는 내내 노력과 일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라고 반고흐는 썼죠. 반고흐의 한 평전 제목처럼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한 화가였다. 신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말했을 만큼 그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즉 우리에게 마치 의무처럼 부과된 사랑을 향해 무한히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한함이야말로 반고흐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수없이 반복된 연애의 실패, 아르에서의 계획 포기, 그리고는 인간 존재에 대한 모종의 회의감이 그를 압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고흐는 생 레미의 정신병원에서 영국의 판화가 구스타브 도레의 작품을 번안한 작품 죄수들의 보행을 그리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개별 인간 존재의 초상을 즐겨 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해 1890년 인적이 드문 까마귀들만이 가득한 벌판의 풍경을 바라보며 권총 자살을 하기까지 말이죠. 다시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요. 인간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낮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도 밤은 그리고 자연은 여전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맹렬하게 우리를 엄습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밤이야말로 낮이 가리우는 어떤 진실에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하는 거 아닐까요? 자연이야말로 인간이 행사하는 모든 위선을 뒤덮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고흐는 그림에 의지하며 가히 종교적이라 할 수 있는 그의 믿음, 모든 존재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안간힘을 써서 부여잡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연약했던, 부서지기 쉬운 영혼을 가졌던 반고흐. 그러기에 존재에 대한 격한 사랑을 견뎌낼 수 없었던 사람. 또 그렇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늘의 운행과 바람의 숨결과 별의 노래를 온몸으로 느끼고 또 그려낼 수 있었던 화가이지 않았을까요?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을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수많은 뜻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반 고흐의 진정한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추측하고 이야기 나누는 이러한 과정 또한 굉장히 즐거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김나영의 일기입니다. 잠시 내 맘을 꺼내어 볼게. 전해줄 말이 너무 많아. 아무 일 없던 어느 날처럼 얘길 들어줄 수 있니? 때론 많이도 다투었었지. 그때도 나는 네가 좋았어. 너도 그럴까? 너의 일기에 나로 가득했을까? 이제야 되살아난 우리의 시간들과 널 향한 나의 약속
아닌 척 뒤돌아서 봐도 쏟아지는 눈물을 감춰도 네 이름을 부르는 마음 더 안아주지 못해 미안해 나는 너를 잊지 못해 이렇게 널 기다려 내일은 어떤 아침을 만날까 너의 매일을 아끼고 싶어 하루가 지는 먹먹함에도 힘껏 이 마음을 안고 죽도록 잡고 싶은 아픈 손짓과 놓지 못할 네 손가락 끝 아닌 척 뒤돌아서 봐도 쏟아지는 눈물을 감춰도 네 이름을 부르는 마음 더 안아주지 못해 미안해 시간의 저 넘어 마주하는 너의 찬란하고 귀한 기억들은 내 마음속 깊이 숨을 쉬어 영원히 나는 너와 걷고 있어 나는 너를 놓지 않아 이렇게 널 잡고서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요. 김나영의 일기였습니다. 자,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요.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작품은 1888년에 캔버스의 유화로 제작되었고 가로 세로 93 곱하기 73cm입니다. 현재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소장 중입니다. 반 고흐는 해바라기의 화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흐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해바라기이기 때문인데요. 고흐의 그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물들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아까 나온 사이프러스 나무, 또 밀밭, 그리고 해바라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반 고흐를 대표하는 꽃이 해바라기인 것은 흥미롭죠. 왜냐하면 이 해바라기 그림이야말로 고갱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르레 고흐가 도착했을 때 이 세상의 누구도 앞으로 이 화가가 이루어낼 새로운 예술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고흐 자신도 그랬는데요. 아르레 머무는 동안 고흐는 200여 점의 그림을 그렸죠. 고갱은 고흐에 비해 과작이었습니다. 고작 고흐의 작품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작품을 남겼을 뿐이죠. 아르레 고흐는 그냥 양적인 작품 수만을 많이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려진 대다수 그림들이 고흐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명작으로 후대에 널리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흐는 몇몇 작품을 파리에 있는 동생 테오에게 보내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노란 집에 그냥 두었습니다. 벽에 걸어두거나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해요. 1888년 10월 23일 새벽에 고갱이 도착해서 마침내 노란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이렇게 벽에 가득 걸려있던 고흐의 그림이었다고 해요.
고갱은 고흐의 그림에 매료되었습니다. 남향인 창문으로 눈부신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가을 아침이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고갱은 곧 억만징창으로 어지럽혀져 있었던 고흐의 작업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방 안은 온통 파이프 담배 냄새로 가득했고 거기에 더해져 제대로 씻지 않은 땀 냄새도 코를 찔렀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마땅히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고흐의 청결 상태는 그렇게 좋았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시각과 후각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노란 집의 인상은 고갱을 묘한 느낌에 빠져들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후일 고갱은 노란 집을 방문했던 감회에 대해 쓰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요. 그의 물감 상자는 짜다 말고 막에도 닿지 않은 채 던져넣은 물감 튜브로 가득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무질서한 고흐의 생활 태도에 대한 지적을 비단 고갱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죠. 고흐의 동생 테오도 항상 무절제하고 방탕한 고흐의 삶에 대해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고흐는 파리에 있는 테오의 집을 방문해서 한동안 같이 지냈는데 그때 테오는 형 때문에 집이 더러워지고 어지럽혀졌다면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고흐는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았고 고갱은 이런 고흐를 일컬어 쓰레기를 뿜어내는 활화산에 비유했다고 해요. 고흐의 일상은 이처럼 질서보다는 무질서에 정리정돈보다는 혼돈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물론 고흐의 작업실은 이렇게 혼란스러웠지만 고갱을 위해 고흐가 마련해 놓은 방은 사방으로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창문은 마치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방을 장식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정작 고갱의 눈길을 끈 것은 그 창문으로 비치는 풍경이었다기보다 그 창문 주변에 걸려 있었던 고흐의 그림들이었습니다. 고흐와 결별한 지 6년 뒤에 고흐는 아르에서 자신이 머문 방을 묘사하면서 보랏빛 눈동자를 가진 해바라기가 노란 벽지를 배경으로 해서 걸려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노란 화병에 담겨서 노란 탁자 위에 있던 해바라기에 대한 묘사를 고갱은 인상 깊게 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고갱에게 고흐는 해바라기의 화가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노란색으로 치장되어 있었던 노란 집의 방에서 고갱은 노란색의 향연을 만끽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노란 커튼 사이로 비쳐드는 아름다운 햇살을 볼 수 있었고 또 황금빛 향기를 뿜어내는 해바라기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런 고갱의 진술은 다소 사실과는 다른데요. 고갱이 묘사하고 있는 해바라기 그림 이외에 다른 해바라기 그림이 그 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갱이 이야기한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은 노란색의 실험을 했던 작품이었는데 이외에도 다른 해바라기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둘은 말 그대로 꽃을 그린 정물의 전통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걸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흐가 해바라기 그림을 그린 까닭은 고갱의 방을 장식해주기 위함이었는데 고갱은 이런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고흐는 주도 면밀하게 고갱의 방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를 고민했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걱정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해요. 자기가 마련한 방이 고갱에게 불쾌감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어차피 기우로 끝났죠. 고갱은 이런 고흐의 호의를 받아들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는 고흐와 고갱의 황금 시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예술에 대항하는 새로운 예술운동을 꽃피우기에 이보다 더 좋은 소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날게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요. SG 워너비의 타임리스입니다.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난 참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왜 너에 관한 건 그 사소한 추억들까지도 생각이 나는지.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 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I don't wanna say goodbye.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날 찾을지 몰라. 난 그 기대 하나로 오늘도 힘겹게 버틴 걸. 부디 하루빨리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래. 그래야만 내 마음속에서 널 뽐낼 것 같아.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이젠 멀어져 가지만 잠시였지만 태어나 정자란 듯한 건 내겐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를 사랑했던 일. 서로가 하나씩 이별의 선물을 나눠간 거잖아. 난 마음을 준 대신 넌 내게 추억을 준 거야. 다시 또 나를 살아가게 할 거야. Never ending, never failing, my girl. 날 아프게 했지만 울게 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고마워. 남는 그날 내가 가져갈 추억 만들어줘서.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SG 워너비의 타임리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아볼 반고우의 대표 작품은요, 바로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길입니다. 고흐와 고갱은 곧잘 저녁 산책을 함께 다녔다고 해요. 산책길에서 이들은 그림에 대한 영감을 서로 나누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는데, 산책이야말로 하루 종일 갑갑한 작업실에서 그림에 몰두하던 두 화가들에게 청량제 같은 즐거움을 제공하는 오락거리였던 셈입니다.
11월에 접어들자 아르레 날씨는 여름과 다른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의 노을빛은 장관이었는데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빈센트는 저녁 산책길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고흐는 후일 이 시간을 향수 어린 어조로 회상했는데 이런 마음이 절절히 담겨있는 작품이 1890년에 그려진 작품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림의 파격성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검은 불꽃이라는 애칭어로도 불리는 이 그림에서 아르레 저녁 풍경에 도취되었을 고흐의 열정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무라기보다 대자를 뚫고 솟아오른 화염처럼 보이는 사이프러스는 고흐의 내면에서 넘실거렸던 두렵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예술에 대한 열정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흐는 테오에게 해바라기 못지않게 자신을 매료시킨 사이프러스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이프러스를 그린 것을 보면 얼마나 고흐가 이 나무에 빠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흐가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길 작품에서 아르레 밤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요. 이 그림의 비밀은 바로 음악에 있습니다. 고흐는 음악과 미술을 동일하게 생각했던 화가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바그너에 심취해 있던 고흐는 고갱과 함께 음악과 미술의 상관관계에 대해 자주 토론을 벌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색채의 조합과 음조의 화합을 같은 성질의 예술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나중에 등장할 칸딘스키의 초상화를 미리 예견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음색을 색조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칸딘스키의 예술과는 서로 다른 예술의 기호가 절대적인 차원에서 통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모더니즘의 이상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소통에 대한 갈구야말로 오직 화폐 가치로 교환 가능한 것만을 소통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자본주의 근대사회에 대한 모더니즘 예술의 저항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시인 보들레르 못지않게 근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동시대 예술가가 바로 바그너였습니다. 이 독일 작곡가의 예술이 이렇게 라인강 너머에서 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은 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예술을 설정하는 파격적인 이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나는 신을 믿고 모차르트를 믿고 베토벤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상대주의 같지만 사실은 아름다움이라는 범주를 진리로 생각했기에 이런 발언이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음악과 그림을 동일시했다는 점에서 고흐는 공통 감각의 가능성을 신뢰했고 이런 측면에서 그가 생각했던 이상적 예술이라는 것은 교양학처럼 서로 다른 감각들이 조화롭고 평등하게 공존하면서 융합을 이루어내는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상을 공유했기에 고흐와 고갱은 색채의 음악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모더니즘의 핵심은 공감각이라는 용어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례를 들자면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는 표현이 바로 공감각적인 느낌을 담아낸 것입니다. 공감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감각을 통해 다른 감각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고흐가 그린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길은 이런 예술관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그림에서 사이프러스는 나무라는 형태적 측면을 벗어나는데 마치 추상화처럼 나무라는 개체성은 무의미해지고 색채와 선이 음조처럼 화음을 맞추어서 너울거리기 때문입니다. 고갱과 함께 이룩하고자 했던 화가 공동체의 꿈이 산산조각나고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동지와 파국적 결말을 맞이한 뒤에 남은 회환이 이 그림에 교양학처럼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그너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 그림을 한번 감상해보는 거 어떨까요? 아르에서 고갱과 행복했던 저녁 산책길에 나서던 벅찬 고흐의 숨결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고 그의 대표적인 작품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길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을까요? 시간 나실 때 인터넷에 해당 작품을 검색해서 보시면요. 훨씬 더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이었습니다.